자, 게임 이론. 자, 지난 시간에 이거 했죠. 뭐 강의록은 어디다 올리고, 그 다음에 교재는 자, 이렇다. 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입니다. 강의 계획인데, 뭐, 이번 주에 강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의 개관. 오늘 여기까지 끝낼 작정이에요. 게임의 구성 요소와 표현 방식까지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는 전략형 게임부터 나갈 텐데, 약간 추석 연휴 전에 좀 진도를 오늘 많이 나갈 겁니다. 빠른 속도 나가고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인트로덕션이에요. 게임 이론에. 그래서 천천히, 그러니까 빨리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잘 몰라도 들었는데 용어만 보면 전략형 게임, 그다음에 혼합 전략. 여기 혼합 전략이 응용까지가 그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전개형 게임의 응용, 협상, 중재, 반복, 그 다음에 정태정, 위비정보 게임 여기까지가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없어서 나머지는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설명하고, 시험법은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태정, 위비정보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이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게임 이론. 정의가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적인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학문인데, 전략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죠. 반응을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에 옮기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게 전략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서, 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기 주체들 간의 전략적 상호 의존성이 존재할 때 각 경기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린 결과로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분석, 예측하는 학문이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사회 현상을 갖다가 모형화하고, 사실은 그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쉽게 모형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형화를 쓰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게임 박스를 쓴다든지 게임 트리를 쓴다든지, 아니 그것도 어려우면은 뭐 함수를 써가지고 하는데, 자, 그런 모형화하죠. 자, 모형화해서 그 게임의 경기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분야를 갖다가 제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눈 다음에 게임 이론은 이 분야다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확실한 환경, 그 다음에 불확실한 환경,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환경,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이고, 첫 번째 봅시다. 자, 이건 여러분한테 복습이에요. 확실한 환경이 뭐냐면은 경제 주체 K의 이득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라는 게 사실 개인에 의해서 온 건데, 이렇게 K의 이득은 K의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자, 이런 시장인데, 시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에서 이윤국대와 생산량 결정할 때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이윤이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되지 않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너무 많아서 역설적으로 한 사람의, 한 경기자, 한 기업의 행동이 시장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걸 갖다가 내가 일단 행동이 옮긴다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안 미치니까, 아니면은 딴 기업이 움직인다고 나한테 영향이 안 미치니까 나는 다른 기업의 행동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략적이지 않단 말이야. 맞죠? 걔가 움직여봤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기업 1이란 어떤 뭐 안정형 시장에 속하는 기업 하나가 생산량을 올려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것만,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벌든 간에 사실은 배는 아프겠죠. 이건 심리적으로는 사실 맞긴 맞는데, 우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이론상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배는 아플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부가 줄어들지 않지만, 내 소득이 줄어들지 않지만은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자, 그걸 무시하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기업이 일하고 그러면은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나의 총 수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도 같으니까 비용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윤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이제 게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개별 기업은 자, 이것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이건 시장이고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 받아들이고 이 가격이 뭐가 되냐면 사실 MR이 되겠죠. 그리고 MC랑 같아지도록 하는 이러한 점에서 Q 스타를 결정합니다. 맞죠?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이건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이고 공곡선 만난 거예요. 시장 수요곡선 자체가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MC를 갖다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MR을 구한 다음에 MR과 MC가 같아지도록 하는 생산량을 구하고 이것을 답할 수 있는 가격을 시장 수요곡선에 쫙 올려서 P, M을 구하겠죠. 맞죠? 자, 여기에서도 사실은 나의 이득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냥 나의 행동에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 상황. 이미 여러분이 완전 경쟁 독점을 갖다가 배웠다 그러면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실한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K의 이득은 K의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세타라고 하는 어떤 운이 작용해버려요. 운. 예를 들어서. 자, 그런 상황인데, 뭐, 복권을 사는 경우라든지, 불확실한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L과 R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L은 그냥 돈을 갖는 거고, 50이라는 돈을 갖는 거고, R은 복권을 사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L이라는 것은 그냥 갖는 거니까 50의 이득을 얻겠죠. 자, 그런데 복권을 사게 되면은 2분의 1의 확률로 0이 되거나 2분의 1의 확률로 100이 됩니다. 2배 늘어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선택에 따라서 이쪽 선택은 확실하겠지. 사실은 이쪽은 확실해요. 위험을 갖다가 내가 감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운에 의해서 0으로 갈지 100으로 갈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도 존재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여러분은? 네? 만약에 이와 같이 좀 선택할 상황이 왔어요. 그냥 50원이라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가겠지만 여러분이 기분이다 하면서 가겠지만은 얘를 가지고 있는 돈이 50만 원입니다. 자, 50만 원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은행에 넣을 건가? 예를 들어서 이자는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은 그걸 로또를 삽니다. 근데 로또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 근데 그냥 2분의 1의 확률로 그냥 0이 되거나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2배로 줘요. 자, 이런 상황이 저였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 50만 원을 갖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위험 중립적이면은 사실은 이 기대이윤이 2분의 1 곱하기 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00 이렇게 돼서 사실 50이에요. 50이나 그냥 확실하게 똑같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보통 인간은 위험 회피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효용 함수가 그냥 그대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엑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시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곡선의 모양이 효용 함수가 이게 x고 이게 u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1이면은
얘가 1이고 2면은 2가 아니고 루트 2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 1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요. 자, 이런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루트 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0 이렇게 돼서 사실 5곱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5하고 50와 비교하니까 다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위험 회피적인 대표적인 그 효용함수 할 때 루트를 씌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루트 x를 씌운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된 경우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요점에 똑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점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알파에서 이제 알파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알파에서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50을 딴 거잖아요. 50을 땄을 때의 효용 값하고 50을 잃었을 때 효용값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이런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이때 50을 땄을 때 기쁨보다는 50을 잃었을 때 슬픔이 더 커요.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이거 갖다 평균은 이렇게 된 거죠. 여기 5라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밑에야. 그렇죠? 여기가 아니고. 보시면 이런 식 밑에 내려온단 말이야. 적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이걸 선택하겠죠. 물론 효용함수가 리스크, 이건 리스크 어버션이라고 그러죠. 리스크 러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죠, 함수가. 합니다. 고 해가지고 삽니다. 사가지고 0 아니면 100. 이걸 선언을 하는 거야. 살 떨리죠,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넣는 게 이제 합리적인데 사실은 복권을 사는 행위를 보면은 리스크 뭐예요? 러빙입니다. 러빙. 2분의 1로 완전도 안 돼요. 사실은 기대 효용이 엄청 낮은데도 불구하고 삽니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사진 않겠죠. 5,000원어치 사고 뭐 10,000원어치 사지만은 하지만은 이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설적으로 인간이 합리적이지 못하죠. 사실은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인간이 합리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안 사야 돼요. 복권 사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게임 이론에 다뤄야 할 주제인데 달라진 게 뭐냐면 K의 이득은 여기가 이제 AK라는 게 K의 행동이에요. 액션이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주체들 K를 제외한 뭐 첫 번째 경제 주체 1, 두 번째, 세 번째, N까지 있다 그러면 N K를 제외한이겠죠. 나머지 경제 주체 행동에 의해 뿐만 아니라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역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갖다가 좀 치환시켜서 이제 이렇게 써놨죠. 그냥 저건 빼버리고 세트하면 빼버리고 위험성은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게임으로 다뤄야 될 주제는 K의 이득은 K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상호 작용을 하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 액션이라는 것은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 행동이 우리가 보통 이제 생산량을 많이 다루죠. 생산량, 가격 뭐 이런 걸 따릅니다. 뭐 광고량 많아요. 이런 거니까 일반화시켜서 그냥 행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음에 게임 이론의 역사. 자, 게임 이론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시초는 여기 두 번째 폰 노이만하고 모르겐스턴 1944년에 게임 이론과 경제적 행동이라는 저서가 나왔을 때가 사실은 이제 현대적 게임 이론의 시초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존 내시라는 분이 균형 개념에 정립하고 그 게임 이론의 발전에 가장 공헌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학자는 내시입니다. 내시.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다 보면 실제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 게임 이론의 이론을 갖다가 적용해서 이론을, 그러니까 다른 걸 전개했던 분들이 있어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프루노, 베르트랑도 사실은
그때는 게임 이론 안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100년 전까지 올라가면은 쿠로노, 베르타 이분들은 이제 다 프랑스 사람들이죠. 그래서 발음을 제가 뒤에 자음을 안 해요. 쿠로노, 그다음에 베르트랑. 자, 이렇게 해서 그때 과점 이론이 나왔었는데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 쿠로노하고 베르트랑이 가장 많이 다뤄요. 모델로는. 그 당시에 이분들이 쓸 때는 뭐 쿠로노가 최초의 수요 함수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게 게임 이론을 안 했단 말이야. 그냥 자기들이 과점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게임 이론에 내시 균형을 갖다 이용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이론적 정립화시킨 거는 내시죠. 내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연휴 동안에 노이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천재인데 이분도 폰 썼으니까 어느 쪽이에요? 네? 독일 이분은 헝가리 사람인데 원래는 게르만 그쪽이죠. 그쪽 계통 갔다가 맞나? 인데 한번 보세요. 실제는 수학하고 경제학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리학도 하고 다 합니다. 천재들은 다 해요. 다 합니다.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제학장을 해서 책을 쓴 건데 이때가 이제 경제학 보통은 게임 이론의 시초라고 보고 게임 이론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분은 존 내쉬입니다. 내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분이에요. D분 나오는 분.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지금 늙어 보이시죠? 늙어 보이는데 왠지 우리를 갖다가 노려보면서 공부 안 한다 뭐라는 것 같은데 1928년생이에요. 1928년생일 거예요. 28년생인데 1950년도에 게임 이론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논문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22살 정도고 22살 정도? 대학을 47년도에 들어갔던데? 47년. 맞죠? 보통은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렇죠? 47년도 맞죠? 47년도가 들어. 맞잖아. 들어갔는데 한 2년, 3년 있다가 대학도 빠르게 졸업한 것 같아요. 원래 카네기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50년도 정도에는 어디 가냐면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50년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쓰고 이때 박사를 따왔을 거예요. 51년도인가. 그 다음에 또 정립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임 이론의 그러니까 게임 이론 균형 개념의 정립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쓰는데 이제 이분이 천재잖아. 천재고 그런데 책에도 나올 거예요. 이분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는데 주제교수가 추천서를 써주는데 단 한 줄이었다. He's genius라고 써졌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똑똑해서 이제 정신분열증이 오죠. 그렇죠.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미쳐가지고선 미치는 것도 굉장히 나는 한참 동안 일을 하시다가 미치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 한 55년도 54년도 그때 미치더라고. 미쳐가지고 90년도까지 계속 정신분열증으로 살아가십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정상이 돌아오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쓴 게 이제 뷰티풀 마인드예요. 이게 아름다운 정신 이런 건데 이제 마음인데 나는 이 책을 보면 게임 이론 나올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주로 이제 인간적인 면을 많이 다뤄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 추석 때 보면은 제가 요즘에 이거 책을 무슨 일 있어가지고 영화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돌려가면서 계속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책도 원래 이제 기자가 전기를 썼어요. 전기를 썼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읽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이게 2001년도에 영화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쯤 봤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내 머릿속에서 계속 각색을 했더라고. 각색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영화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내가 그냥 기억속에 남아있는 거랑.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 믿고 이제 거기 보면은
천재들은, 수재들이죠. 수재들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모여서 어떤 말의 언어 유희들이 있어요. 자기 던지는 말들이 완전히 보통 평범한 사람과 다르게 던집니다. 막 이런 것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미쳤을 때 미쳐가 중요한 논문을 써야 했는데 이제 미쳐가 다 이제 뭐 MIT에서 원래 학교 교수하다 쫓겨나죠. 쫓겨 계속 이제 조금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정신 찰랑증이 오니까 뭐냐면은 적 스파이가 나를 주시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혼자. 그다음에 거기 영화에 보면 이제 나오죠. 자기 임무를 맡기는 사람 한 명이랑 거기에 포르투갈 친구 하나 나오는데 사실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자기만 보이는 그 조카만 나오면 세상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혼자만 보이는 거야. 장난치기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와서 미국 국방부에 자기한테 일을 시키고 암호 해독하는 일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친 거죠. 미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명성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 경제학 논문을 썼다. 그걸 가지고 공부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크리스턴 대학에 막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죠. 모른 거야. 모르고 막 싸우고 괜히 막 혼자 누가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건 자기 부분 환상이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상이한테 정상인한테는 그 사람이 안 보이잖아. 보니까 다른 정상인이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막 그래 얘기하고 난 쫓아다니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야. 날 괴롭히지 마.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90년도에 기적적으로 정신이 올바르게 돌아오나 봐요. 올바르게. 다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계속 이제 강의는 안 하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영화에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인정을 하더라고. 혹시 내시 교수 아니냐 그러면서 막 물어보고 나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런 논문을 갖다 봤는데 나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정신이 돌아오는 거 나옵니다. 나오면서 강의도 하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던 걸 듣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영화에 보면은 이게 재밌게 쓴 건데 사실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 사람을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내시가 그러면 나 미친 건데 미친지 보러 왔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아직도 정상이가 아니고 테스트하러 온 거야. 들리는 소문에는 정상인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상인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정상인이 돌아온 다음에 노벨 경제상을 줘야 되는데 워낙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혼자 받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이러한 게임 이론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젤튼 하사니하고 1994년도에 3인이 공동으로 수상합니다. 공동으로 수상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어떤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 알려지면서 기자가 그 전기를 쓰고 그걸 갖다가 영화해가지고 2002년도에 아카데미상 4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다. 상 받더라고. 작품상, 뭐 감독상. 근데 나무주연상은 없고 나무주연 누가 했는지 알아요? 러셀 크로우가 했는데 내가 영화를 보면서 상을 받았는데 각색상하고 하나는 여우 조연상이래. 그럼 그 부인 역할을 한 사람을 다 줬나? 뭐 이렇게 준 것 같더라고요. 자, 그거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게임 이론이 경제학에서 굉장히 이제 부각되면서 노벨 경제학상, 경제학상에서 게임 이론을 전공한 분들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우만하고 셸링이 2005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셸링은 이분 경제학자 아닌데 정치학자일 거예요. 어떤 게임상을 갖다가 정치, 경제, 다른 분야, 경제, 정치 분야, 사회 분야 뭐 이런 분야에 적용해가지고 논문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갈등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옛날 책인데 절판돼 있을 거예요. 서점에는 볼 수 없고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에서 했다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게임 이론이 원래 시작은 수학에서 시작했는데 응용 분야 경제학 가장 수치화, 모형화가 쉬운 경제 경영에서부터 응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과점 시장에서 많이 적용돼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 경쟁, 독점은 적용되기 힘들어요. 과점 시장, 시장 이론이라는 게 산업 조직론이니까 산업 조직론, 그다음에 국가 간의 무역, 그다음에 화폐 정책, 어떤 화폐 정책을 짜는 서울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하고 다른 뭐 주체들 간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됐고, 그다음에 경영에서도 재무 관리, 그러니까 무슨 그 주인 대리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경영 전략 이런 데서 됐고, 정치학에서도 어떤 이게 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게 존재하는 경우예요. 전략적인 다른 사람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도 어떤 이득이 결정되는 분야, 군사 전략, 뭐 국제 관계, 뭐 선거 전략, 자 이런 분야에서도 다 게임 이론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요즘에 최근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게임 이론이 최근에는 생물학에도 응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 개체, 조체도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동물 이런 거죠. 또 사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제 뭐 우리처럼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종족 보존을 위해서, 종족 어떤 보존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체 뭐 그러한 특성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 쪽으로 생각한다 해서 이거 갖다 이제 분야를 적용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에서도 그 게임 이론을 적용해서 풀게 되어서 뭐 진화 경제학 같은 데 나오죠. 진화 경제학. 나중에 조금 설명할 거예요. 진화 경제학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게임이 발전돼서 이제는 정보경제학과 또 결합이 돼가지고 비대칭 정보화의 경제학과 적용돼서 뭐 다른 분야, 이러한 이제 그 기업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정보경제학에 나왔던 역선택,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다 게임 이론과 연관시켜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있어. 자, 게임의 구성 요소와 표현 방식.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이거는 이제 지금 게임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와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게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약속이에요. 우리 게임을 서로 설명해야 되는데 약속을 해야 돼요. 룰을 정하는 거야. 게임을 설명하는.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설명할 거예요. 지금 35분. 자, 게임의 기본 요소. 뭐 보통 쉬운 게임 책을 보면은 게임의 기본 요소는 3대 기본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뭐 경기자, 전략, 결과, 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좀 자세히 써놨어요. 게임의 기본 요소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는 경기자가 누구고 자 결정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경기자는 2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 혼자 경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의 순서 동시에 할 건가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할 건가. 순차적으로 하면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할 것인가. 자, 이런 걸 결정해야 되고, 정보의 묘사. 그러니까 한쪽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한쪽은 모른다든지. 자, 이런 거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되겠죠. 정보의 묘사. 어떤 사실은 A라는 첫 번째 경기자는 알고 있는데 두 번째 경기자는 모르고 있다. 자, 그 상황에서 아니면 둘 다 알고 있다. 이런 거 갖다 정해야 되겠죠. 자, 이렇고 전략. 자, 전략이라는 것은 행동이죠. 게임에서 경기자가 직면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한 행동 계획. 그래서
가능한 모든 행동 상황을 갖다가 상황에 대응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쉽게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 하면은 경기자는 둘이 한다면은 A와 B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의사결정 순서 동시에 하죠. 이걸 순차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뒤에 하는 사람 항상 이겠지? 자, 그 다음에 정부의 교사.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동시에 하니까 내가 내기 전에 상대방을 볼 수 없다는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겼을 때 이긴 사람은 얼마의 이득을 얻고 진 사람은 얼마의 이득을 얻고 이런 걸 다 정해야 돼요. 이거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자, 이게 정보의 묘사하고 전략은 이제 가위바위보겠죠. 다시 합시다. A와 B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한 게 전략입니다. 모든 행동에 대한 완전한 계획으로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응한 행동. 자, 이 전략은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건 안 낸다는 전략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능한 건 뭐 적어놔야 돼요. 이건 내가 머리를 갖다 다 써가지고 나는 본을 안 내. 라고 이제 본을 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든 가능한 계획이기 때문에 다 써야 합니다. 가위바위보가 전략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 전략 조합이죠. A라는 사람은 가위를 내고 B라는 사람은 바위를 냈다. 그럼 바위는 이겼단 말이야. 자, 그거에 대한 결과 규칙에 따라서 정해야 되겠죠. 규칙입니다. 바위가 이긴다고 규칙 정했을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되고 보수. 그러면은 주어진 게임에서 경기자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금액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결과란 것은 바위가 이겼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수는 이런 거 있겠죠. 바위를 내서 이겼을 경우에 보수가 물론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다 정할 수도 있죠. 이것도 이런 어렸을 때 계단 올라가는 게임 이렇게 경기 하잖아.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러면은 이긴 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계단 수가 다르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니면 효용으로 그 함수를 갖다 표시할 수도 있고 굳이 이 숫자가 아니라 뭐 이렇게 루트 얼마나 표시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형이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략의 종류에는 전략 집합. 여기 이제 그럼 전략 집합이 가위바위보인데, 자, 속해 있는 전략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 하나가 답인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합전략 있어요. 자, 이 순수 전략을 갖다가 확률 분포를 부여해서 확률 분포에 따라서 순수 전략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는 혼합 전략에 사실은 이중 하나를 택한데 이거 하나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 비율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혼합 전략이죠.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순수 전략은 전략 집합에 속한 전략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예요. 물론 여기도 하나 선택하는데 그게 답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 경우는 무조건 가위가 답이다. 이건데 보통은 여러분은 가위만 낼 수 없어요. 지죠, 가위만 내면은. 다음에 상대방이 주먹을 냅니다. 그 때문에 이 가위바위보를 갖다가 섞어내겠죠. 이게 이제 혼합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략은 보통 이제 우리 제수의 딜레마 알죠? 그 같은 경우 순수 전략이에요. 자백한다. 이게 답이란 말이야. 하나만 택해야 되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협조적 게임과 비협조적 게임. 자,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임은 비협조적인 게임입니다. 비협조적인 게임은 게임의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이익 추구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익 추구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구속적 행동이야. 어떤 자기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는 이득이야, 이득을 따라 추구해 갑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갖다가 자기 구속적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각 주체들이 어떻게 자신의 행동에 이익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가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비협조적인 게임이고, 게임 이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협조적 게임도 있어요. 이거는 경기자들 전체 혹은 일부가 연합해서 각자들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경우예요. 구속하고 협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다루는 문제는 그 다음에 얻어진 이득을 자기들 참가한 주체들끼리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따지겠죠.
자, 이건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협조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거긴 협조가 아니라 이 비협조적인 게임에서 이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적인 게임은 우리 안 다룹니다. 비협조적인 게임만 다룰 거예요. 비협조적인 게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비협조적인 게임에서 둘이 협조하자고 짜긴 짜요. 예를 들어서 죄수의 딜레마에서 우리 자백하지 말자. 침묵하자라고 하잖아. 협조한다만. 그런데 그게 깨지지 않아요. 깨져도 그 사람을 가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라는 것은 다음에 너랑은 놀지 않아. 이런 식이지. 그 사람을 갖다 법적으로 구속할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다루는 것은 비협조적인 게임이다. 그런 거고. 오. 자, 그 다음에 게임을 분석을 하면은 먼저 순서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특성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자, 순서 먼저 동시 선택이냐 아니면은 동시를 갖다 다른 말로 하게 돼요.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게임에 전략형 게임인데 동시 선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위바위보예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갖다가 굳이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 A라는 사람이 먼저 했는데 B라는 사람이 A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모르면은 그거나 동시가 똑같죠. 이해돼요? A라는 사람이 자기 가위바위보를 적어서 놔둡니다. 그래서 B가 자기가 손으로 딱 내는 거야. 이거나 동시에 하는 거나, 물론 이제 심리적인 게임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얼굴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걸 갖다 제외하면은 동시에 하는 거나 A가 먼저 선택하고 B가 선택하는데 B가 선택하는 순간에 A 선택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 정확히 말하면은 경기자 자신이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전략형 게임이라고 하고, 이거는 전략들의 집합과 그에 상호하는 보수로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거 배울 때는 정규형 게임, 노멀 폼이라고 썼었는데 요즘에는 전략형 게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에서는 전략형 게임. 그 다음에 하나는 정계형 게임이다. 순차적인 게임. 자, 전략형 게임. 전략형 게임의 표현 방법은, 자, 유한한 경기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1에서 n까지. 이것도 제가 가위바위보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경기자 i가 선택할 수 있는 순수 전략. 내가 이제 표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SI라 했습니다. SI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가 있고 이제 스몰 쓰고 그 다음에 라지 I 이렇게. 가위바위보라 하면은 사실은 순수 전략 집합은 가위바위보가 되겠죠. 맞죠? 이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야. 하나 꺼내오는 거야. 가위바위보 중에서. 자, 그리고 순수 전략 조합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S는 S1, S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가위를 내고 두 번째 사람이 바위를 냈다. 이렇게 된 거죠. 바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그리고 이 순수 전략 조합은 가능한 모든 순수 전략 조합의 집합인. 왜냐면 이거하고 두 사람 있다 그러면은 하점짜리 딱 S는 이렇게 되죠. 뭐 S1 곱하기 두 사람만 한다면 S2. 자, 이거의 원소가 되겠죠.
그렇죠? S1은 가위바위보, S2도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입니까? 9가지가 되겠죠.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i가 1부터 n까지 하면서 si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랑 다 이렇게 표시해요. 수학적으로. 이윤이 아니에요. 이거 SI를 계속 곱해간다는 경우의 수를 곱해간다 할 때 파이처럼 쓰고 나서 I1에서 n까지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요. 수학과 많이 나오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고 그 다음에 각 경기자의 보수는 모든 경기자가 택한 전략 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가위, 바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되겠죠. 자, 그래서 각 경기자 i의 보수함수는 자, 이러한 특수한 전략 조합이 선택되었을 때, 실현되었을 때 경기자 i가 얻는 효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수 조합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가위바위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위, 바위, 그리고 U1의 가위바위. 이런 식으로 써놓고. 물론 이제 이거 갖다가 약속이 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기면은 1, 지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얼마 돼요? 1 되고 얘가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가위바위보 했을 때 첫 번째 경기자의 보수, 가위바위보 했을 때 두 번째 경기자의 보수. 맞죠? 그래서 여기도 U, 가위, 바위 이렇게 해서 되겠죠. 이건 왜냐면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써놓으면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다 써준 거야 이렇게. 그냥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자, 그거를 또 이렇게 표로 박스 만드는데 보수 행렬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페이오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경기자 1은 행 이런 식으로 전략을 써가고 첫 번째 경기자는 S11, S12 이런 식으로 쓴 거고 물론 여기가 이제 두 가지였으면은 아까 가, 바 하겠죠. 가, 바. 세 가지니까 못 썼는데 맞죠? 가, 바 쓰면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리고 경기자 2는 이쪽 열로 2와는 경기자 두 번째 첫 번째 전략 2는 경기자 두 번째 전략 써는 겁니다. 그리고 각 방에는 셀에는 전략 조합에서 만약에 S11과 S2i 되면은 그런 경우에 경기자가 받게 될 보수를 갖다가 이쪽 경기자의 보수를 첫 번째 놓고 이쪽 경기자의 보수를 두 번째 씁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어느 특수한 책들은 다르게 쓴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지금 여기서 이 라지 S1이 뭐예요? 전략 뭐예요? 전략 여기 뭐라 했어요? 라지 전략 집합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경기자가 얻는 전략조합에서 얻는 보수를 갖다가 첫 번째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경기자의 보수를 첫 번째, 두 번째로 갖다 여기 위에 쪽에 있는 경기자의 보수를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쓰자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지금 경기자 1도 업 다운이고 경기자 2는 레프트 라이트예요. 거기에 따라 보수 써놓은 겁니다. 해놓고 나서 그러면은 경기자 1의 순수 전략 집합은 UD. 그다음에 경기자 2는 LR이겠죠. 그리고 순수 전략 조합 집합은 2 곱하기 2니까 4가지란 말이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자 1은 업, 경기자 2는 라이트 썼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죠. 그래서 써놓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야. 가, 봐. 마이너스 1. 맞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쉽게 다 써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략형 게임일 때, 동시선택 게임일 때, 아니면은 한 사람이 선택할 때 다른 선택을 볼 수 없는 경우일 때 보수 행렬, 그러니까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통해서 표시를 하고, 만약에 순차 게임, 시퀀셜인데 전개형 게임인 경우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고 그걸 보고 두 번째 선택하는 경우는 게임 트리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게임 트리를 이용하면은 지금 이렇게 게임 트리를 이용하면은 지금 이게 거기 안 써 있네요. 사실은 잘못 냈네.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경기자 1 L U D 경기자 E L R 이렇게 써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걸 보면은 표시가 된 게 경기자 1이 먼저 했구나. 1이니까 뭐 당연히 먼저 아니니까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삼성, 얘가 L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삼성이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LG가 따라왔구나.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게임 나무를 이용해서 게임 과정에서 동태적 선택 누가 먼저 했냐 이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명시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자세히 않겠지만은 이렇게 된 경우는 LG라는 기업이 선택하는 순간에 삼성의 전략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배울 텐데 이렇게 찍으면은 선택을 먼저 했는데 LG가 삼성 선택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LG 입장에서는 여기 내가 지금 선택하는 순간에 1인으로 왔는지 1인으로 왔는지 알아. 그런데 이렇게 찍히거나 아니면 다른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LG가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동시 게임과 똑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하는 거고, 자, 이 게임 트리는 마디, 자, 이 뿌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마디, 그다음에 여기 종결 마디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되고 이 마디를 잇는 것을 가지작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걸 게임 트리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뒤집으면은 나무죠. 네? 이렇게 올라간 나무잖아.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게임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에 따른 분류. 지금 이제 정보는 분류할 때 우리가 완전 정보, 불완전 정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선택을 아느냐 모르냐야. 그러니까 아까 전략형 게임은 사실은 불완전 정보 게임이에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아까 게임 트리 표시한 거는 완전 정보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거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의 보수함수 또는 타입, 유형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완비 게임, 불완비 게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책에 한글 책에 보면 아니면 영어 책을 보더라도 이게 구분이 애매하고 이걸 혼동해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완전이라고 할 때 이 컴플리트라는 완비를 할 때 컴플리트를 썼는데 이걸 우리말로 완비라고 쓰지는 잘 않죠. 보통 완전이라고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이게 그 책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책에서는 완비 게임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컴플리트인데 이걸 해석하면 완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완전과 완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저 불완비 게임, 그러니까 인컴플리트 게임을 갖다가 어느 조건을 주면은 불완전 게임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혼동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정보에 따른 분류는 첫 번째가 아니라 상대방의 보수 함수. 이 보수 함수는 뭐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아까 가위로 이루어지면은 첫 번째 사람은 보수가 1이라는 거 알아요. 두 번째 사람은 몰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지면은.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자기는 아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둘이 바위 딱 이루어지면은 두 번째 사람의 보수가 어떻게 있는 걸 첫 번째 사람은 몰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있다고. 앞으로 이거 배웁니다. 이게 미비정보 게임이라고 나중에 나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자, 이제 그거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완비 게임, 불완비 게임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을 거야. 제가 만들었어요. 자, 게임을 분류하는데 첫 번째 순서를 안 써요. 순서. 크게 써야 돼. 크게 써야만 다 집어씁니다. 자, 타이밍. 자, 스태틱이고, 동시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자, 컴플리트고, 자, 순서는 동시에 하고 선택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보수함수 이용을 서로 다 알고 있는 경우 같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static games of complete info 씁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정태적 완비 정보 게임 이렇게 되겠죠. 다른 책 보면은 이거 갖다가 오브를 안 쓰고 언더를 쓰기도 해요. 완비 정보하의 정태적 게임. 이해됩니까? 자, 거기에서 구하는 균형 갖다가 우리가 내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거 지금 막 썼는데 스페링이 몰라도 엮은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엮은 거라고. 자, 두 번째.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무슨 게임? 다이나믹 게임이죠. 그 다음에 of complete information. 동태적 완비 정보 게임. 아니면은 이걸 또 언더를 써가지고 완비 정보와의 동태적 게임.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자, 여기서 구하는 균형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서브 게임 퍼펙트. 어렵죠? 이퀴리브리엄.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것도 내시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분 게임 완전 내시 균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도 그럼 이것은 이제 또 다시 스태틱 넘어가야 되겠죠? 스태틱이고 games. 이때는 complete가 아니라 incomplete. 미비 정보. 그러니까 정태적 미비 정보 게임.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구하는 균형 갖다가 우리가 베이지안 균형. 여기서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확률을 이용해야 되는데, 확률을 이용할 때 그 베이지안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베이지안 룰? 내가 나의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추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확률의 베이지안 룰이 있습니다. 그 베이지안 룰을 이용해서 균형을 구했다 해서 베이지안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 그리고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보수함수 유형을 몰라요. 모르는데 이때는 동시 선택했는데 이때는 순차적으로 선택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이나믹 games of incomplete information. 자, 이거는
동태적 미비정보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구하는 균형을 갖다 완전 베이지안 균형, 확률을 이용하는데 이게 상대방의 선택을 상대방이 보수가 어떤지 몰라도 볼 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볼 수 있다고 하면 다 퍼펙트를 쓰거든요. 퍼펙트, 완전. 자, 그래서 이거에 보통 이제 이런 게 뭐 가위바위보 이런 종류고,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순차적 선택하는데 상대방의 선택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둑, 뭐 체스, 장기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동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보수 함수를 가진지 몰라요. 어떤 패를 가진지 몰라. 예? 포커는 아니죠. 포커는 이 밑에 거야. 상대방이 선택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상대방이 콜을 했어. 내가 좋은 패를 가지고 콜했는지 나쁜 패를 가지고 콜했는지 몰라요. 콜하니까 좋은 패가 나와서 내가 죽을 수 없잖아. 딱 죽었는데 나보다 낮은 패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건 동시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걸 잘 모르겠는데 경매에 해당해요. 경매. 동시에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써냅니다. 막 이런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포커가 이제 상대방이 그걸 했어요. 패를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아, 대충은 이제 높으니까 많은 경우 많겠죠. 콜하는 경우 많겠죠. 고하는 경우가. 근데 100%는 아니잖아. 여러 가지 짐작을 해봐야 돼요. 예측을 해봐야 돼. 이거 진짜 포커페이스로 그냥 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까보니까 나보다 낮은 패였어. 망했다. 그냥 할 걸. 내가 이걸 가지고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게임의 종류를 써놨고 거기에 따른 균형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보도록 하고 자, 다음에 게임 이론의 기본 가정이 있어요. 기본 가정. 이거 좀 해야 된다, 오늘. 가정이 있는데 요거는 다 뭐 경기자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일관성 있고 완비성, 이행성 다 아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경기작을 나오는 다 가정입니다. 기본 가정이에요. 까는 거고. 자, 게임 이론에서만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경기자는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다 공통 지식, 주지사실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게임에 만약에 밑에 이런 이제 그 보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이런 보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이런 걸 갖다가 서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다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모르는 경우 있으면 모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상대방이 내는 보수를 몰라요. 만약에 업, 레프트일 때. 근데 나는 그걸 몰라. 얘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이런 게임이 안 돼요. 물론 형식은 그런 거 많은데 그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되고 무한히 반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게 이제 그 공통 지식인데 자, 이게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자, A라는 사람하고 이제 B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 근데 문자에 그 기능이 없어요.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를 알아보는 기능은 없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자, 이번 주말 토요일 날 4시에 만나자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확인 기능은 없어요. 하여튼 간에. 자, 보냈다고 A라는 사람이 안심합니까? A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B라는 사람이 이걸 받았나? 아, 제 문자는 스마트폰 가끔 가다 보면은 상대방이 보내는 문자가 안 와요.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 토요일 날 4시에 만나자는 약속이 둘 다 안 산 사실은 아니죠. 이건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B가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문자 보냅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날 4시에 만나자는 그 사실이 둘 다 주지의 사실, 공통지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B는 뭘 몰라? A가 그걸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내가 안다는 사실을 A가 안다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현실에서 끝나요. 현실에서는 끝나죠. 근데
정확한 지시라 물론 이제 현실에서 끝나 여기서 이렇게 너무 이제 보통 약속을 더 안다. 이제 그래서 A가 다시 문자 보냅니다. 그래 알았다. 자 그러면은 A가 이거 안심할 수 있나요? 네? A가 아니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 사실을 갖다가 B가 받았는지 또 알아내야 돼. 물론 현실에서 여기서 끝나. 아니면 여기까지 하겠다. 약속하자.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정확한 지식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한히 반복돼야 돼. 무한히 반복돼야지만 그 사실이 둘한테 정확하게 공통 지식이 돼버립니다. 왜냐면은 보내는데 그 사실 다 확인했어요. 근데 다시 여기서 아니야 내 보니까 약속이 있어 바꾸자라고 또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해 안 되나? 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한 명제 계속 안 되고 반대로도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할 때 가장 이거 갖다가 두 사람한테 공통 지식이 되게 한 방법은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야 우리 약속 4시다 이렇게 가장 편하죠. 두 사람이 딱 같이 앉아가지고 야 토요일 날 4시 이게 가장 편한 거야. 이렇게 할 때 가장 빨리 주지에 사실 되는 거예요. 공통 지식이. 근데 서로 안 만나는 상황에서 계속 보내면은 사실은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게 있잖아. 이 정도 보내면 바뀌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한히 반복돼야 돼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받은 줄 아니 계속. 자, 이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거 이제 공통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시다. 공통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이거 보세요. 재수가 있어요. 자, 왕이 지금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한테, A라는 두 번째 사람한테 흰모자를 씌웁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왜냐면은 A도 토요일 날 4시라는 약속을 알고 있어요. B도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는 거야. 보세요. 여기도 지금 씌우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제 씌울 때 뭐 안 보이게 했겠지. 내가 뒤에서 씌웠어요. 상대방도 뒤에서 씌웠어. 자, 그리고 나서 재수는 자신의 모자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자만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은 못합니다. 막을 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왕이 선서합니다. 매일 5시 자신의 모자 색깔 맞춰라. 그래서 맞추면은 석방 해주고 틀리면은 사형 중요합니다. 이거 사형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면은 다시 끌고 들어가서 다음날 5시에 그 자리에 불려갑니다. 자, 이럴 때 이 상태에서 재수들은 자신의 모자 색깔을 맞출 수가 있느냐 이거지. 물론 이제 짐작을 하겠지. 아, 앞에 사람이 보이는 게 흰색이니까 흰색 이러는데 보세요. 사형이야. 틀리면은 틀리면 사형입니다. 혹시 왕이 나한테는 빨간색으로 씌울 수 있잖아. 그걸 노려가지고 아 상대방은 똑같은 색깔을 부를 거야 하면서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기형이다. 무기형. 매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맨날 갔다가 5시에 불려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고 죽는 거 낫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왕이 착해서 어느 날 왕이 당을 공표합니다. 너희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흰 모자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반응이 1과 2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 첫 번째는 너희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흰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 재수가 왕한테 속으로 뭐라 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속으로 욕하겠지. 그거를 정보라고 힌트라고 알려줘. 이 나쁜 놈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나도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한 사람 나도 알아. 자, 그런데 이게 굉장한 힌트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1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적어도 한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은 B가, 그러니까 A, B로 합시다. 쉽게.
B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해돼요? 이거 약간 이제 IQ 테스트 비슷한 건데, 자기는 그걸 알고 있는데 B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몰라요. 그걸 알려준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것인가? 자, 이거 공표 이전에는 두 재수 모두 2를 알게 되는, 무작을 쓰고 있다, 흰무작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갖다 알고 있지만은 재수는 상대방이 2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공표 이후에는 공통지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 동시에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실을 공표한 다음에 두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첫 번째부터? 네?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리겠죠. 만약 이렇게 이 사람이 힘을 안 쓸 수도 있는데? 네? 그죠? 만약에 지금 흰 모자를 적어 쓰겠다 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바로 뭐라고 받았죠? 흰 모자라고? 흰 모자 안 쓸 수도 있단 말이야.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빨간 모자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다고 흰 모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이? B가 말하기를 아니 동시에 돼.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둘 다 흰 모자를 씌우면은 1과 2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 못한다. 이 사람이 A는 말하겠지. 바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끌려가면서 생각을 해보겠지. 감옥에 가서 왜 나는 A는 B가 흰 모자 쓴 걸 알아요. 근데 내가 흰 모자를 안 쓰고 있으면 B가 그날 바로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모르니 가만히 있었지만은 B가 저 흰 모자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얘도 그냥 갔어. B도 그냥 갔어요. 그냥 들어갔단 말이야. 이해돼요? 동시입니다. 쟤 왜 들어갔지? 아, 나도 흰 모자 썼으니까 그 들어갔구나. 내가 흰 모자 안 쓰고 있었으면은 바로 흰 모자하고 나는 모르죠. 나 흰 모자 봤기 때문에 혹시 나도 흰 모자 쓸 수 있으니까 모르니까 나는 그냥 여기 머리 싸움에 들어갈 텐데 얘는 흰 모자라고 얘기했을 텐데 얘도 말 못해. 똑같은 사람 뒤집어 보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흰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얘도 말 못했네. 자, 이러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중요합니다. 지금 약간 제가 급해서 룰을 설명 자세히 안 했어요. 동시에는 거는. 동시입니다. 동시에 딱 부른 거야. 부르고 나서 틀리면 목 딱 대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자, 이게 3인이 있습니다. C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다 흰 모자를 씌워놨어요. 보고 자기 모자 못 봅니다.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러고 나서 모자 맞춰라, 색깔 맞춰라. 그러면 못 맞춥니다. 당연히. 자기 앞에 두 사람 보고 있지만은 흰 모자 쓰고 있으니까 나도 흰 모자일 거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눈치 빠른 사람은. 근데 잘못하면 자기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왕이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주는데 뭐라고 힌트를 줄까요? 두 명이라고 주는 건 좀 쉬운 힌트예요. 적어도 한 명.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은 이 A, B, C가 다 열받을 거야. 이 바보, 두 사람이 보이는데 그걸 한 명이라고 그럼 어떡하냐? 자, 네? 적어도 한 명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경우의 수가 1, 2, 3입니다. 1, 2, 3. 2를 주면 적어도 두 명 이상이라면 쉬워요. 2, 3이니까 경우의 수가. 근데 적어도 한 명. 그러면은 이제 그 듣는 순간에는 다 욕한다니까. 한 명이 뭐야? 적어도 두 명이지. 이러면서 욕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 똑같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 명이 흰 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 갖다가 왕이 공표하는 순간 다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똑같이 동시에 대답을 합니다. 동시에 대답을 하는데 그때 대답을 안 하면은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러면 아까 2명일 경우에는 그날은 못 풀고 그 다음날 풀었죠. 자, 3명일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 며칠째,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2명일 때는 두 번째 날이에요. 몇 번째 날에 이 답을 풀 수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A4지다가 간단하게 써가지고 그러면 추석 때 쉬면서 IQ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